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 하면은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02-368-1002번에서 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중단을 결정했다고요? 네, 이제 의대 교수들이 이제 지난달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직 처리가 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진료 측면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진료들은 다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진료 중단으로까지 가는 양상이거든요. 일단 오늘 오전에 서울대학교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진료 중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달 30일 하루 동안은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하고요.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기적인 진료 중단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거는 다음 달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진은 교수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각자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내놨는데 네.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게 현재 서울의대 교수협 측의 설명입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는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으로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진료 중단이 서울대 의대뿐만이 아니라 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들까지 확대될 조짐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빅5로 불리는 병원은 이제 서울대 병원이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이제 삼성 서울병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 병원들을 이제 수련 병원으로 둔 의대가 또 여기에 해당되죠. 네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이렇게 5곳을 얘기하는데, 일단 성균관대 의대를 제외한 의대 4곳이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비대위에서 어제 총회를 열었는데 일단 각 병원 상황에 맞춰서 다음 주 중에 하루를 휴진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달 30일 이제 하루 진료 중단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울산 의대 교수들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성균관대 의대 역시 내부적으로는 현재 휴진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균관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휴진에 가세할 경우에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 5곳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는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서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이제 진료를 멈추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미 상급 종합병원이 수술을 지금 절반 넘게 줄인 상태고 외래 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인데 휴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역시 환자들의 불편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들의 진료 중단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금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사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의정 갈등으로 내년도 그 의대 그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달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더 미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당초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이제 내년도에 한해서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학별로 그 증원분의 50%까지는 최대한 축소를 해서 자율적으로 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양보안을 내놨죠. 그런데 네. 현재는 이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근데 이제 결정하는 시기가 원래는 이달 말까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제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게 원칙인 거고 하지만 이게 법령에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는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네. 혼란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루빨리 갈등을 좀 수습하고 정원을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 재계 소식 알아볼까요? 지난해 4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요. 국내 4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 306곳에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들 계열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총액 24조 5,18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해 전인 2022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65.9%가 네.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47조 4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증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고금리, 인플레이션 영향, 전쟁 같은 이런 대외 여건의 악화 등으로 업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대기업도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네.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감소액이 가장 컸습니다. 네. 조사 대상 삼성 계열사 59곳의 영업이익 규모가요. 2022년에는 38조 7,465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조 8,363억 원으로 무려 92.7% 급감했습니다. 네. 삼성 계열사 가운데서도 가장 맏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네. 네. 이 삼성전자의 실적 추락이 결정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에는 25조 3천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네. 작년에 11조 5,262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환을 했죠. 재계서열 2위가 이제 SK그룹인데 SK그룹 계열사 135곳의 영업이익 규모를 보니까 2022년에는 19조 1,461억 원에서 이제 작년 2023년에는 3조 9,162억 원으로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79.5% 급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에너지의 영업이익 감소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기업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침체가 되면 이렇게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LG그룹의 경우 계열사 48곳에 2022년 영업이익은 1조 4,429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2,707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가 돼서 영업 적자로 돌아섰고요. 4대 그룹이 다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유일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네. 조사 대상 50개 계열사의 영업이익이 2022년 12조 5천여억 원에서 작년에는 18조 362억 원으로 1년 사이에 5조 원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4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는데 지금 그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 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뭐 5%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생산자 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까지 상당한 인상 압력으로 작용을 하죠. 가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공격이 본격화돼서 원유나 천연가스들이 이제 그 수송 경로로 사용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요. 네. 그러니까 전면전 양상에 따라서 유가 상승폭이 매우 가파르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4.98%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5%에 육박을 하죠. 물가 상승률 5%를 찍었던 때가 한창 물가가 정점을 찍었던 2022년 그때 하반기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가요 2%입니다. 올해 들어서 유가 상승 강달러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까지 다시 넘어선 상태죠. 네. 자, 그러면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때 물가가 이 정도 간다고 지금 분석이 나온 거죠? 네. 이 보고서를 낸 곳이 한국경제인협회인데요. 그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걸 보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 수준의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경우, 그 다음에는 국지적인 공격이나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리비아 내전 수준의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세 번째가 전면전 발생으로 이라크전 수준의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또 하나 이건 더 최악인데요. 전면전 발생으로 과거 1970년대 석유 아이고. 파동이 일어났던 네. 그 수준까지 이렇게 4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이제 올해 4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한 거죠. 국제유가가 보통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따집니다. 지금 국제유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8달러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 경우에는 네. 올해 4분기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01%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물가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본 것이죠. 반면에 중동 분쟁이 전면전에는 못 미치지만 국지전 정도로 전개가 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7.5달러까지 그러니까 100달러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면 네. 4분기 물가 상승률 3.37%까지로 오를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전면전으로 무력 충돌이 본격화돼서 국제 원유 가격이 이제 100달러 배럴당 115달러 더 최악 배럴당 148.5달러까지 급등을 한다면 4분기 물가 상승률은 4%에서 최대 4.98%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배럴당 이렇게 140달러대까지 오르는 게 언제였냐면 네.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때 국제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맞았다면서요? 네, 이게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원까지 네. 통과한 겁니다. 이른바 이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상하원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곧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 법안에 따라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이죠. 바이트댄스에 이제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네.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 틱톡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네. 틱톡은 이제 짧은 동영상 이른바 숏폼 열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미국 내에서도 10대, 20대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틱톡 강제 법안이 등장하게 된 건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 의원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 는 이유를 들어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을 한 겁니다. 네. 중국 정부하고 틱톡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겠어요. 네. 틱톡 강제 매각법에 대해서 일찌감치 중국 정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 외무부 성명을 통해서요. 미국은 틱톡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모든 조치를 취해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이제 상원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서 틱톡 측도요. 이번 입법에 반발을 해서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요. 틱톡 강제 매각법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우리 돈으로 130조 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 지원안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예고해둔 대로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가 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0-89개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휴대전화 끝자리 7000 7000번 쓰시는 네. 분의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시에 아버님 명의의 단독주택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66평 정도인 1번 주택 매입은 2005년이고요. 공시가 2억 원가량 그리고 실거래가 3억 원가량입니다.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64평인 2번 주택은 2015년에 매입했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는 1번 주택과 동일하지만 설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 또 상속 부자 간 매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질문이 좀 길어요. 네. 2주택 소재 번지를 하나의 번지로 필지를 합치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더 있는 건지요. 제가 아는 조건은 2주택 모두 대출이 없어야 하고 담장이 없어야 하고 또 둘 중 한 곳이 건물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추가 조건은 있는지. 두 번째는 필지를 합하면 1주택 요건이 되는지. 세 번째, 필지를 합할 때 먼저 구입한 번지로 합하면 장기 보유 기간 혜택도 가능한지. 네 번째, 2015년에 구입한 주택을 간단히 리모델링 했는데 이 비용 금액을 2005년에 구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지. 다섯 번째, 장기 보유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지. 여섯 번째, 대출 이자도 기본 공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오셨어요. 네. 한 번 연결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질문을 쫙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종합 문제를 지금 내셨는데요. 네, 다른 분들도 들어보시면 이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질문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아셔야 돼요. 네.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네. 양도가와 취득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양도세에 대한 취득가를 전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2005년도에 산 것이 1번 주택이고 2015년도에 산 것이 2번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번 주택이 더 싸게 샀을 거라고요. 즉 양도 차익은 지금 똑같은 금액이라 한다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네. 공시지가 실거래가는 지금 수준이 네, 그렇습니다. 거고 비슷하다면 취득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래 전에 산 것이 양도 차익은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따지면 1번 것이 더 많을 테니까 네. 그것을 매매로 처리하면은 세금이 더 많아지고요. 네. 증여세라는 거는 지금 현재 채무를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채무액이 각각 또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본 사항이 전혀 안 돼 근데 있기 1번 때문에 주택에는 네.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필요한데 가까운 이제 세무사님 가셔서 한번 상담 받기로 하고 네. 두 번째 이제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합의는 이제 세법과 관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대출이 없어야 하고 담장이 없어야 하고 한 곳에 건물이 없어야 된다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지를 하필하면 1주택이 되는지요. 그런데 필지 하필할 때 한쪽 건물이 없애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건물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한 주택의 부수 토지가 될 텐데 네. 만약에 하필을 안 하고 울타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네. 이 건물이 한 세대가 위아랫집을 다 써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채 바깥채처럼 네. 이렇게 사용하면 1주택으로 인정하지만 네.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네. 주택이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다면 그건 네. 2주택자예요. 어. 예, 그러니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하필할 때 그것이 한 필지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 이분은 주택이 따로따로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같이 이제 지금 그래서 있는데 합의를 해놓고 한쪽 네. 건물을 멸실한 다음에 파시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 질문상.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울타리를 한 울타리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네. 그건 한 채는 되지 않는다. 아, 예, 한 네. 가정이 우아래채로 네. 이렇게 사용했으면 모를까. 네. 예, 따로따로 사용한다면 여전히 두 채다. 그럼 그렇게 만약에 한 채 되는 조건으로 해버리면 장기 보유 혜택이 가능합니까? 이제 장기 보유 혜택은 준다 하지만 네. 하필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2005년도 산 면적은 2005년도부터 계산하는 거고 네. 2015년도에 산 거는 2015년부터 계산을 해야지 네. 하필 됐다고 2015년 산 것이 2005년도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아, 네. 따로따로. 따로 또 계산이 면적이 다 확인되니까 되는군요. 예, 예. 취득일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 전체로 장기를 가지 않는다. 그 말이고. 네. 리모델링 한 거는요? 리모델링 한 거를 2005년도에 구입한 주택 리모델링 거를 2015년 거를 2005년도에 써먹을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서 한 주택이 될 때 되지 않나 그때는 궁금하신 가능할지 거죠? 몰라도 네. 네. 지금 현재처럼 따로따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네. 따로따로 각각 들어간 비용은 각각 공제를 해야 된다. 아. 네. 그럼 다섯 번째 장기보유 특공제는 지금 2주택일 경우에는 1년에 보유기한 1년에 2%씩 네. 최대 15년에 30%까지만 가능하고요. 네. 1세대 1주택으로 만들면 그리고 네.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는 네. 보유 4% 거주 네. 4% 네. 이렇게 해서 최대 80%까지 되는 거죠. 네. 1세대 1주택자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주택을 만들면은 그렇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야면 이제 대출 이자는 기본 공제로 안 해줘요. 그건 저도 네. 알고 있어요. 대출 이자는 네. 임대 소득에서는 뗄 수가 있으나 네. 이 양도 소득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질문이 증여 상속 부자간 매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는 네. 취득가액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계산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불가능하죠. 양도 차익을 모르니까. 그다음에 증여도 부담부 증여로 처리하려면 네. 공제액을 정확히 알아야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요거는 채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됩니다.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분이 이제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 게 있고 전혀 네. 없는 게 있어요. 네, 네. 어느 쪽으로 합하는 게 유리해요?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합한다는 것은 합의를 해가지고 이분이 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어 하신 것 어차피 같은데. 합의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근저당권 자체가 다 지금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거는 다 없어진 상태니까 다 변제가 돼야 되겠죠. 아, 네. 그럼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합의를 이제 합의 된다면 그런다니까요. 제 질문이 네, 조금 우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그 네. 벌써 몇 달 됐네요. 1월 10일에 그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소형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예. 있는데 예, 예. 그럼 이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네, 아니면은 네. 그러면은 네. 그 110 부동산 대책에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또 네. 건설 경기 보완 차원에서 예. 이제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네.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네. 그거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요게 지금 나와 있는 110 대책이 나와 있는 것 중에요. 세 네. 가지 주택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소형 신축 주택, 소형 기축 주택 요거를 잘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준공후 지방 미분양 주택. 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원칙은 대전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되면 세제 불이익이 많은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제 불이익을 안 주겠다. 요게 기본 방침이에요.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죠? 1세대 1주택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주택자를 위한 거니까 예, 예. 1세대 1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소형 예. 신축주택, 예. 소형 기축주택, 예. 지방에 있는 중공후 미분양 주택, 네. 이것이 미분양 다 아파트, 다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사더라도 혜택이 없다. 그렇습니다. 혜택을 이제 일부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요게 지금 문제는 심각한데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이 항상 좀 무슨 세제 혜택이 많지 그렇습니다.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다주택자를 위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1주택 1세대가 오히려 1세대 1주택이 오히려 예. 불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 이제 그래 소형 신축 주택하고 소형 기축 주택하고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냐면 네. 소형이니까 소형 기준이 있겠죠. 네. 소형 기준은 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예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가액 기준이 있어요. 네. 가액은 취득가액 6억,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소형이 되고요. 신축 주택은 1월 10일부터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25년 12월 말까지 신축된 건물만을 의미해요. 네. 소형 기축 주택은 이미 지어진 걸 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1월 10일 전에 지어졌어도 네. 지금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축주택은 네. 이미 지어진 주택, 그렇습니다. 기축주택. 네. 네. 지방 그 미분양 주택은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아. 거기는 분양가 6억짜리 아. 구분 안 되고 전체 6억짜리 하나만 기준이 다르군요. 달라요. 좀 까다롭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그럼 이 주택 가액은 네. 실거래가겠죠? 네, 그때 이제 이걸 공시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판단 금액입니다. 이게. 네. 그럼 지방에 있는 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라고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예. 뭐 다른 뭐 다세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형 신축, 소형 기축은 네. 아파트를 제외한 네.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네. 오피스텔까지를 포함해서 말하고 여기는 아파트를 빼고 해야 돼요. 소형 주택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파트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엔 아파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원래? 여기 세제 혜택은 안 준다는 거죠. 참 아파트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만 또 해주는 거예요. 네. 알쏭달쏭하네요. 머리가 정신없이 돌아가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네. 사가지고 등록 임대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소형 신축 주택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고요. 네. 소형 기축 주택은 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네. 임대를 놔야 되는 거죠? 아니 10년간 해야 돼요. 10년간? 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발표난 걸 보고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예, 굉장히 이게 복잡하군요. 단기로 6년으로 지금 바꾼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민특법이 안 바꿔져 있으니까 네. 현재는 그냥 종정 규정대로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여쭤봐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예. 일단 네. 그 상담 들어온 거부터 네, 좀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 휴대전화 6267님의 질문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있는데 서대문구의 물건은 세무서와 구청에 임대주택 등록 4년 후 말소됐습니다. 은평구 매물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말소 후 5년 내에 은평구의 매물을 매도할 경우에 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래서요. 지금 단기로 등록을 했다가 네. 4년 만에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네. 5년 요건을 충족 못한 거죠. 근데 원래 4년 등록해서 4년 말소가 아니었나 보죠?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원래 5년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네. 4년짜리 등록을 해서 네. 1년 더 하면 이제 5년짜리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야 요건이 충족되는데 4년 만에 자동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요건을 충족 못한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강제로 말소시켰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 물건을 언제 어떻게 사서 언제 말소되는지 얘기를 안 해도 이거를 아실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만 4년이 되면은 네. 단기 양도는 자동 말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2020년 8월 18일 날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네. 단기 양도는 다 없애버렸고요. 네. 4년짜리는 네. 8년짜리는 아파트는 장기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법령 변경이 자꾸 되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헷갈리거든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네. 다 단기는 없애버렸군요. 없애버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년 의무 용대를 못 채우니까 이제 유예를 준 거죠. 그럼 그때 벌과금은 안 안 냈겠죠. 냈죠. 안 내도 되고. 정부에서 권고를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동 말소자나 자진 말소자는 네. 말소된 날부터 5년 안에 팔면은 네. 그거는 비과세해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유예 규정을 뒀던 그런데 거죠. 이분은 4년 후 말소가 됐다 그랬는데 말소 후 5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후가 아니라 아니고 다중말소나 말소 후. 자진말소 후 5년 그럼 앞으로 안에만 하는 시간이 좀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러면은 예. 기존에 예. 그 살고 계신 서대문구 물건을 네. 파는 게 아니라 은평구에 살고 계시니까 네, 은평구를 팔아야죠. 거를 네. 파실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물건은 이분은 파신 게 아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그럼 상태죠. 그거와 상관없이 2주택으로 안 하고 1주택으로 간주해서 1주택을 비과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요. 네. 지금 은평구 거를 비과세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서대문구 팔 때 네. 은평구 거를 팔고 난 다음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평구 거보다 네. 서대문구 거 양도의 차익이 더 클 수도 있죠. 아. 그럴 때는 은평구 걸 비과세 받으면 서대문구 거 비과세가 안 돼 버려요. 네. 그럴 때는 지금 은평구 거를 반드시 비과세를 받도록 세법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분은 경우는 5년을 차라리 지내서 네. 은평구 거는 세금을 내고 네. 서대문구 거를 오히려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질문은 그냥 둘 다 한 비과세가 가지만 되는 생각하셨는데 둘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앞에 것도 전체가 비과세되고 임대주택도 전체가 비과세 된다면 네.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예, 먼저 파는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네. 뒤에 있는 임대주택은 남은 아니, 그러니까. 비과세가 배제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파는 서대문구는 양도차익이 3억 났고 네. 뒤에 먼저 서대문구죠. 서대문구. 서대문구 것이 양도차익이 6억 났다면 그러면 3억은 비과세 받고 6억은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짜리 비과세 받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예,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비과세를 안 받으려고 네. 이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5년 그 중에 있다? 하나가 좀 이상하죠. 네. 5년 지나서 팔거나 네. 지금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 해버리거나 네. 그다음에 다른 주택을 두 채를 사가지고 1세대 3주택자가 되거나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네. 이게 법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의 머리도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낼 의지는 있습니다만 네. 이게 너무 많이 세금을 내게 되면 네. 힘들잖아요. 그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네. 뒷단을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이거 설명을 안 들으신 다음에 네. 무조건 먼저 파는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네. 선택 잘못되면은 네. 큰 낭패를 보십니다. 자, 6267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네. 4923님의 그 네. 사연. 이게 전부 다 휴대전화 끝자리 번호입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 1주택을 보유 중이고 이주하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1주택을 매입해서 이사했는데 네. 언제까지 주택 하나를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됩니까 하는데 이게 질문이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전 어렵죠. 들었어요. 네. 일단 재개발 지역의 1주택 보유자가 네. 이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면 네.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네. 3년 안에 팔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대체주택이라는 거죠. 일시적 1세대 대체주택 2주택 아니에요? 아. 그 조건으로 가면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 공사 중에 취득한 주택 그거는 대체주택 비과세거든요. 그거는 네네. 그거는 사업시 인가 후에 1주택을 취득을 해서 네. 내가 이 대체주택에 이사 와서 1년을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되고. 예, 살고 그다음에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3년 내 팔아야죠. 예,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인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네. 그다음에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집은 네. 준공 떨어진 날로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이사 가는 거는 전세대원이 다 가야 되죠, 또. 다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안 가도 돼요? 부득이한 사유는 안 가도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요? 사업시 인가 후에 취득하게 돼 있는데 네. 사업시 인가 후 취득하면 되느냐? 그러면 취득 시기에 제한이 있느냐? 세법상은 취득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관리처분이 나고도 사도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지금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는 네. 관리처분 나면 비과세를 안 해준다고 해석을 하시는 세무부문이 개별적으로 있어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가 먼저잖아요. 물론 사업시행 인가 나서 네. 취득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취득하면 되냐는 거지. 관리처분 나기 전 후도 취득도 되느냐. 아. 관리처분 나기 전에 저희들 생각에는 공사 것 같잖아요. 중에 사는 집이니까 네. 사업시행 인가 후만 사면 되지. 네. 관리처분 나면 안 돼. 날 것도 없는데 이제 법을 해석을 해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을 하였으니까 네. 관리 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주택 주택으로 안 소유자가 보니까. 안다라는 얘기지. 네. 너무 예.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대체 취득이고 네. 이분 얘기는 대체 취득 질문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3년 지나버리면 네. 네, 지금 대체 취득으로 비과세도 가능하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중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요건은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팔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세무사님 근데 상담 이분은 받아봐야 되겠죠. 언제까지 주택 하나를 팔아야 되냐는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먼저 팔겠다는 팔아보면 안 건지 되네. 아니면 아내 명의로 네. 대체 주택해서 이주하기 위해서 산 거를 팔아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 1세대 주택은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지금 말하는 재개발 건축 중에 취득한 주택을 파는 거는 대체주택 나중에 산 거를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순서가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예, 그래서 세무사님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이거에 하셔야 관한 되겠어요. 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예. 좀 잘 한번 좀 예.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좀 그 맞습니다. 예. 검색을 잘 할 수 있어서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0067 쓰시는 분이에요.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입니다. 지금 6년 됐습니다. 2년 후에 팔면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8년째는 꼭 팔아야 되는지요? 네. 답변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임대주택 사업 네.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세요. 아까 맞습니다. 예. 단기는 끝났고 2000년, 2020년 이후는 다 장기밖에 안 남았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은 이제 8년을 했는데 6년 경과가 됐어요. 네. 2년 후에 이제 8년 채워서 팔면 어떻게 되는지. 8년째 꼭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8년째 딱 팔 수 있어요, 사람이 집을? 맞습니다. 근데 걱정이 많으셔요. 예, 장기 임대주택은 이게 네.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묻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되고요. 아.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샀으면 가액 기준이 없었고 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샀으면 네. 가액 기준이 있었어요. 네. 임대 개시 당시 6억 3억. 네. 예. 이제 그건 조건이 맞는다고는 전제하에 네. 8년 동안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50% 해줘요. 근데 10년 하면은 70%를 해주는데 최대 70%요? 지금 이건 아파트 같아요. 예, 네. 아파트는 8년 되면 자동 말소가 돼버리잖아요. 네. 자동 말소가 돼서 8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일반 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같으면은 10년까지 10년. 채워도 네. 이제 70%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즉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임대 예. 기간에 발생한 기간에 양도. 발생한 아, 자기가 보유 처음 기간 전체가 취득해서. 아니에요. 예, 다 해주질 않아요. 원래 그래요? 아니 원래는 다 해줬어요. 아, 근데 너무 혜택이 2018년 크니까 법을 바꿨죠. 2018년 9월 14일로 네, 바꾼 그때 거예요. 바꿔 있었어요. 아까 그 전에 2018년 3월 뭐 이렇게 하신 이전에 분들은 파신 분들은 취득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전체를 전체를 해주다가 해줬는데 지금은 네. 임대 기간만 해주고 있다. 네. 대신 8년 해가지고 자동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네. 양도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 아무 때나 팔아도 예, 된다. 예. 8년 그래요. 그 8년 요건을 됐는데 맞으니까 8년에서 9년 안에 팔아야 된다. 10년 안에 팔아 이런 그런 거 제한은 없으니까 없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셔서 네, 판단하시면 네,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청취자분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금 세무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여기는 충남인데요, 선생님. 네. 저는 2009년에 아파트를 2억 3천에 분양받아서 입주해가지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예, 예. 현재 가격은 3억 5천 정도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는지요? 지금 거의 15년을 보유하셨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예요? 네네.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비과세라서. 없어요? 네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럼 다른 질문 좀 하나 더 네, 네, 할게요. 네. 이 집을 보유한 채요, 네, 선생님. 네. 새 아파트를 사면은 먼저 그 지금 현재 보유한 집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새 아파트 사시고 네.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파시면 네.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세금이 없어요.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제가
그 먼저 산 아파트가 세를 주고 있는데 네. 굉장히 세가 잘 나가가지고 예. 계속 그 집은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시면 3년 넘으시면 네. 세금을 내시긴 내셔야 되는데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0%까지 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예, 임대를 계속 줄 것인지 나중에 네. 세금을 3년 지나서 2천만이나 낼 것인지는 고민 네.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네. 2천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네. 1억 미만의 집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 사실인가요? 예. 근데 그게 네. 세법이 하도 복잡해서요. 네. 어디에서 무슨 세목에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네. 그거는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할 때 네.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이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네. 1억짜리 아니라 1,000만 원짜리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인한테 들은 말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 궁금해가지고 네.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네, 저기 아파트하고 예, 거기 상가 주택하고 그러면 그거 두 채 되는 거예요? 예. 상가주택에 있는 주택도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아, 상가 주택이 아니고 상가는요? 상가만 순수하게 있는 것은 주택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있고 상가 요번에 2,000원대 분양 받아가지고 네. 5월달에 준공 검사 맞으면 6월달에 예.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두 채 되는 거예요? 상가 안에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상가만. 없으면 상가만 샀으면 그건 주택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네. 상가는 상가고, 그럼요. 네. 그리고 예, 이게 아직까지는 예, 등기가 5월 달에 등기치거든요. 예. 근데 분양 받을 때 내 이름으로 했는데, 예. 애기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예. 공동명의를 하는 게 예.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사모님이 더 기분 좋으실 테니까 공동명의로 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세금 관계는요? 네, 6억까지는 예, 증여세가 없으니까 상가 분양가가 10억이 안 넘는다 하면 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예. 5억 3,350만 원. 네. 그러면 네. 등기 나기 전에 예, 지금 사전 정의해서 그럼 등기를 하시면 취득세도 한 번만 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부간의 증여가 10년간 6억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증여세 없이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분이 10년 동안 증여하신 바가 없으시면 네. 6억 미만의 분양가기 때문에 부가세 또 합해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냥 사모님께 다 예. 그냥 절반을 주시거나 다 주셔야죠. 주셔도 네. 뭐 증여세 물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분 예. 좋게 해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집니다. 예. 네, 자 한 분 더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8년쯤 됐는데요. 예. 그 증여를 이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차일피 밀다 보니 이랬는데 물건이 한 3건 있어요. 예. 근데 제 위에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속을 받고 싶은데 예. 두 건은 형이 갖고 가고 한 건은 내가 갖고 가고 싶은데 네. 그것을 그렇게 이쪽에 내가 어디다 좀 여쭤보니까 예. 그걸 상속을 받을 때는 한꺼번에 다 받지 예. 이렇게 뭐 AB만 받고 C는 남겨놓고 아니면 C만 하나 받고 AB는 남겨놓고 이런 게 아니라 예. 통째로 세 건을 다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길래 그게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10년 안 된 8년 이렇게 어떤 분은 또 10년 넘은 뭐 혜택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뭐가 10년 넘으면요? 세금 관계 이런 게 예.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 내가 상속을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이번에 상속을 내가 받게 되면 예.
그게 한 600평쯤 되거든. 임야 산이요. 예. 거. 예. 근데 그것을 600평 좀 받고 싶으면 예. 저쪽에 알아보는데 뭐 5억 안에는 뭐 세금이 이런 게 없다고 얘기가 들려서 예. 잠시 좀 이제 우리 안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우선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이 답변하셔야 할 내용이지만은 보세요? 네, 여보세요? 일단 네,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지금 변호사님한테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예, 예. 상속인들 간에 협의 분할을 하는 거는 네, 네.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상속인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을 참석을 말하는 거죠. 상속인 그러니까 호적상 상속인은 자녀들과 배우자잖아요. 예, 그러면 예. 자녀가 2명 있습니까? 3명입니까? 자녀는 2명 있습니다. 2명 있으면 형님하고 본인하고 합의만 보시면 협의 분할 네. 다 하시면 되고 예, 지금 3채 중에서 2채만 상속 등기를 하고 하나는 미뤄놓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상속받아서 10년이 넘은 것하고 안 넘은 것하고 차이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이밖에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2% 차이니까 그거는 세금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임야를 5억 미만은 세금이 없다.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농지를 취득을 해서 상속을 받았다면은 내가 농사를 1년 이상 지으면 1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임야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5억이든 얼마든 단 1억이든 간에 양도소득세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세금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대충? 그거는 양도를 해봐야 아시는데 상속 받을 당시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임야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5억에 판다면 취득가는 1억도 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꽤 나오니까 팔기 전에 세무사님한테 사전 상담을 좀 해보시고 절세 방법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선생님 지금 상담하셔요. 그게 네. 그 집하고 임야 그 정답하고 또 하나는 제가 받고 싶은 건 조그만 야산인데 네. 임야인데 네. 그러면 그 세 가지 물건을 동시에 받지 않고 개별로 받아도 관계없다. 그럼요. 예. 네, 서류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 분할만 하면 됩니다. 예. 거기 지금 제가 받고 있는 600평에 대한 그 공시지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네.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으면 네. 세금이 예를 들어 말하면 그거 지금 뭐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세금이 몇 프로 정도 대충 이렇게 보면 그 평가가 나올까요? 선생님? 상속세는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양도가액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양도가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처음이라. 그러니까 모르시면은 양도세 산정은 안 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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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한 분 더 감사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네. 동탄에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2012년도 취득해서 8년 채워서 2020년 말에 해지됐는데요. 예. 용산 문배동에 또 아파트를 계속 한 2007년 정도부터 갖고 있는데 예. 예, 이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에 대한 문제인데 예. 이 아파트를 2022년도 8월 6일부터 상생임대 특례가 있어갖고 예. 2년 동안 예. 전세 임대를 줘서 네. 올해 8월 7일에는 그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2년부터. 예. 또 실거주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주택임대 사업자 8년도 채웠고 네. 그다음에 아파트를 2024년 8월 7일 이후에는 우리가 실거주 인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둘을 합치면은 네.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지금 네. 8년 해서있으니까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셨고요. 지금 네.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하시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언제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는 아니 양도시키는 제한 없어요. 지금 네. 상생 임대 기간이 2년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는.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네, 상담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앞선 그 상담자 분께서 네. 상속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상속을 받았을 때 감정 평가를 받아두는 게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 지금 낮게 들어보니까요. 지금 잡으면 양도세가 폭탄 맞으니까 네. 상속 받을 때 감정 평가를 해갖고
올려놓으면은 네. 그게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달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래서.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으시고 그냥 네.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놔둬서 그게 네. 이제 공시가격으로 굳어버리면 네. 나중에 그거를 처분할 때 맞습니다. 양도세가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약간 돈이 들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놓으시는 받아서 게 상속세까지 훗날에 끌어올려놓으면. 네, 세액을 그렇습니다.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 네, 좋은 네. 방법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우신 분들 위해서 5월 29일 수요일에도 세무상담 코너가 열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면 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